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한 방에 알아보는 시간 한방이답니다.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그 세상에 뭐 꽃이 피거나 혹은 꽃이 피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화초를 키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화초 중에서 으뜸 가는 화초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으뜸 가는 화초요. 네. 아무래도 조금 화려한 꽃을 피우는 장미라든지 백합 이런 종류의 화초가 아닐까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이게 그 소설가 박완서 그 소설가의 내용 중에서 네. 인화초라는 말이 있어요. 인화초요. 네, 이제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그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 네. 세상 만물 중에서 이런 방글방글 웃는 그런 이제 미소를 띤 사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뭐 여러분도 저도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방이 답이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실 원장님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실 원장님들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방이 답이다 첫 순서 보이는 라디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고민 사연을 명쾌하게 해결해 봤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남자의 상징은 허리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예요? 남자의 상징은 허리라는 말은 어디서 기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면에는 정력, 스태미너 이런 게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죠 지금?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저는 세계 최고로 건강한 개그맨이 되고 싶은 개그맨 오정태입니다. 오늘도 질병을 참견해 주실 원장님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원 한의사입니다. 자, 원장님 오늘 또 건강 고민이 약간 허리에 관련된 거더라고요. 네. 남자의 상징은 허리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예요? 남자의 상징은 허리라는 말은 어디서 기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면에는 정력, 스태미너 이런 게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죠 지금? 근데 한약적으로 예. 정력이 오장육부 중에 신장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인체 부위 중에 허리 부위가 신장 기능과 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허리가 지금 많이 아파요. 왼쪽 허리가. 골프를 맨날 치니까 한쪽으로만 이렇게 계속 치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아픈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계속 연습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풀린다고. 그게 맞는 건가요? 반대쪽으로 네. 하시게 되면 골프 실력은 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으로 당연히 안 늘죠. 예. 풀릴까요? 풀리는 경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그거를 고치고 싶으시면 한의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런 거는 혼자서 하지 말고 한의원 가서 치료를 받아라 이 네. 얘기네요. 예. 약간 영업 같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저 빨리 한의원에 가서 제가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DC 좀 부탁드릴게요. 물론입니다. 진짜요? 그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건강 고민 한번 만나볼게요. 잘 들으시고 참견을 해주십시오. 제 디스크를 찾아주세요. 그 음악 그 디스크 아닌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서 건강관리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요즘에 다들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저도 몸짱이 되고 싶은 마음에 헬스클럽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욕심을 부려 중량을 올려서 운동하다가 허리에서 뜨끔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거울을 봤더니 제 몸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만 살짝 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거울로 확인하고 나니 허리 디스크는 아닌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전에 허리가 아플 때마다 한의원에서 자주 치료받았는데요. 원장님이 보시기에 제 증상은 어떤가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허리 디스크에 걸린 걸까요? 만약에 디스크라면 한의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시나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네. 몸을 움직이는 것이 많이 불편한 상태에서 몸이 이게 틀어진 증상이 동반되신 건데요.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지시고요. 그와 반대로 몸이 기울어진 상태. 이 상태를 거울에서 보신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요추의 편의를 동반한 급성 요통이라고 말합니다. 급성 요통이요? 네. 그러면 원장님 허리를 삐면 요통이 생기는 건가요? 이 디스크로는 요통이 안 생기는 거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허리를 삐어도 요통이 생기시고요. 네. 디스크 탈출로도 요통이 생기십니다. 네. 근데 급성기에는 삐어서든 디스크 탈출로든 통증의 양상으로 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자, 그러면 허리 디스크도 한의원에서 치료가 가능한가요? 허리 디스크 하면 일반인들이 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시는 게 수술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수술 적응증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보존적인 치료를 6주에서 12주를 시행했는데도 효과가 미비해서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 편측 또는 양측으로 하지에 근력 저하가 있고 발목이 이렇게 있는데요. 발목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스스로 못 올리는 거를 조카수라고 합니다. 네. 이런 조카스가 있는 경우, 회음부에 감각 이상이 생기는 마미 증후군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 적응증에 해당되지만 이 이외에는 수술보다는 1차적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권해드립니다. 한방에서 보존적인 치료로는 침치료, 한약치료, 추나치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존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들처럼 치료 효과를 일정 부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급성 요통이 발생했을 때 주의해야 할 생활 관리법 같은 게 있을까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똑바로 누웠을 때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잘못하면 침대에서 바로 못 일어나실 수가 있거든요. 새우등처럼 등을 구부리는 것보다 허리는 이렇게 펴시고 다리만 구부리시고요. 양쪽 무릎 사이에 쿠션을 하나 놓고 주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옆으로 도저히 못 주무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런 분들은 똑바로 누워서 다리를 구부리시고 무릎 밑에 쿠션을 높게 해서 주무시는 자세를 권해드립니다. 아니 선생님, 저도 이게 엎드려 자거든요. 예, 그러면 안 됩니까? 엎드려 주무세요. 예. 그러시면 안 되는데 습관을 바꾸시죠. 엎드려 자면 어떻게 돼요? 허리에 안 좋은 자세 중에 음.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가 가장 나쁘다고 하는데요. 그와 버금가게 엎드려 있는 자세가 허리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면 물구나무 이런 거는 어때요? 물구나무요. 예, 허리에 도움이 될까요?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는 같은데요. 네. 그거보다 거꾸리라고 있습니다. 운동기구처럼 생긴 건데요. 약간의 견인 효과가 있어서 허리에는 일정 부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꾸리. 근데 급성기 때 하시면 오히려 더 심해지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큰일 나겠죠. 네. 부러지겠죠. 자, 원장님이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사연자분께 한마디 해주시죠. 거울에 비쳤는데 몸이 옆으로 틀어진 모습을 보시면 많이 걱정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런 게 보이시면 조기에 치료하시는 게 제일 좋죠.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복대를 착용하시면 치료와 더불어서 요통 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대 차고 그러니까 한의원에 오셔라 이 말이죠. 예. 의료기관에 오셔라. 의료기관이요? 네. 아니 한의원 또 영업해야 하니까. 뭐 한의원에 오시면 더 좋으시고요. 예, 더 가야 될 것 같네요. 예. 오늘도 우리 원장님께서 이 사연자분의 이 디스크에 대해서 아주 말끔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네, 보이는 라디오 이정훈 원장님께서 급성 요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려주셨는데요. 이게 허리를 삐끗하면서 통증이 오래 가다 보니까 뭐 디스크라든지 그런 큰 질환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에 대한 그 사연이었는데 이게 급성 요통으로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침이나 한약 또 추나요법 같은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도 적극적으로 해보실 것을 권해주셨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건강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물을 자주 많이 마셔라라는 이 건강을 지키는 기본 상식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그렇죠. 말처럼 참 쉽게 실천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물을 네. 정말 많이 마시기 많이 때문에 마셔요. 유명하죠. 원장님들께 네. 칭찬을 드릴 생각으로 네. 바로 이제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분이 오늘의 주제인데 일단은 원장님들께서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과연?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자, 최성규 원장님 물 얼마나 드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두유랑 맹물 다 합쳐서 한 2리터 정도 마시고 있는데요. 오. 2리터요? 네, 2리터. 근데 이제 물을 마시게 되면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좀 희석시키고 그 다음에 배출시키죠. 네. 그리고 세포가 영양분을 잘 흡수하도록 또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체온을 좀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관절이나 척추에 충격이 들어왔을 때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쿠션 역할도 해줍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물인데 이 물을 우리가 먹지 않고 방치를 한다. 그러면 구취나 입마름, 뭐 요로결석, 변비, 피곤함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하긴 우리 몸 전체에서 뭐 70%를 차지하는 게 물이라고 하니까 네. 이게 부족하면 당연히 문제가 맞아요. 생기겠죠.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과연 이 물, 수분이라는 게 한방에서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을지 설 원장님께서 이 부분 알려주실까요? 네, 동의보감 탕액편 수부에 따르면 네. 천일생수 고 이수위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일에서 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를 가장 앞에 두었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하면 네. 물이 만물의 근본이기 때문에 물에 대해 제일 먼저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을 33종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33종이요? 네네.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그중에서 좀 우리가 좀 익숙한 거 몇 가지만 소개시켜드리면 정화수는 다 아시죠? 네. 네. 새벽에 처음 기른 물을 정화수라고 하죠. 정갈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천수, 깨끗하고 차가운 우물물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지장수는 들어보셨죠? 지장수는 전혀 지장수는 이제 황토가 있는 땅을 이렇게 파서 네. 거기다가 이제 구덩이를 만들어서요. 물을 부어요. 물을 분 상태 휘 저은 다음에 이것들이 좀 가라앉기를 기다린 다음에 위에 물을 떠서 쓰는 거예요. 이게 해독 작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해독이요. 이제 한의원에서 약을 다릴 때도 지장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화수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거는 특정 지역에서만 있는데 국화 폭이 밑에서 나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국화밭이 있는 어떤 지역에 있는 우물물을 얘기하는데 이게 장수하는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수. 이 한의학에서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또 무려 33종이나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지는 몰랐네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물을 저처럼 많이 마시는 분들은 계실 텐데 네. 이게 어느 상황에 어떤 물을 마셔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어느 때 찬물이고 네. 어느 때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게 좋을지 네. 궁금한데 자, 김남식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특별히 정해진 원칙은 사실은 없기는 합니다. 이제 우리 주로 이제 자고 일어나면 네. 자는 동안에 한 1리터 정도 수분이 날아가거든요. 1리터요? 1리터나 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1리터인데요. 네. 땀구멍이나 아니면 호흡을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죠. 그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에 찬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이러한 네. 속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어요, 원장님. 네, 찬물을 아침에 마시게 되면 그걸 데펴주는데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대사가 잘 살아나고 그때 이제 에너지 소모가 더 시켜지기 때문에 특히나 비만하신 분들한테는 찬물을 먹어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오히려 네. 몸이 냉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몸이 냉한 분들은 찬물을 너무 많이 먹어주면은 전체 체온이 다 떨어지거든요. 체온은 한 1도 정도가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은 한 절반이 깎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면역력을 저하시키기도 하고 또 찬물을 많이 먹어주면 또 소화불량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또 좀 좋지 않거든요. 네. 또 너무 뜨거운 물을 먹으면 또 뭐가 문제냐면 식도에 염증이 생기거나 식도암의 발생률을 높여주게 됩니다. 뭘 먹어야 되냐? 먹을 게 없죠. 네. 동의보감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생숙탕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미지근한 물을 먹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우리 체온이랑 비슷한 물, 그러니까 상온에 있는 물이 가장 우리한테는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찬물이나 따뜻한 물, 뭐 필요에 따라서, 뭐 기호에 따라서는 드실 수 있겠지만은 평소에는 좀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미지근한 물이 그 네. 생수탕이라고 또 불리는지는 또 맞아요. 처음 알았어요. 그만큼 뭐 사람들의 건강 상황 상태에 따라서 또 맞는 물의 온도도 다르다, 물의 상태도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과연 하루에 마셔야 하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될지 앞서서 최 원장님께서는 지금 2리터 말씀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께서 2리터를 마셔야 한다라고는 알고는 약간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네, 최 원장님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양을 마셔야 할지 혹은 또 물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어떤 증상을 느끼게 될까요? 네.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네. 하루에 8컵의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요. 네. 한 컵이 200ml니까 1.6리터 이상 마시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야외 활동이나 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10%는 더 마셔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바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네. 20분이 지나야지 흡수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밖에서 운동하거나 뭐 산책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하면 20분 간격으로 계속 물을 마셔주는 게 갈증을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네. 네. 언제 물을 마셔야 하냐면 네. 뭐 바로 몸이 신호를 보낼 때 마시면 되겠죠? 네. 그게 바로 갈증이거든요. 느낄 때? 네, 네. 갈증을 느낄 때 그냥 마시면 됩니다. 음. 근데 이제 우리가 갈증이 느껴지는데도 물을 안 마시고 방치를 한다. 네. 그러면 아 어지러워, 현기증. 아. 아니면 피곤해. 피곤해. 공부가 안 돼, 집중이 안 되네. 이런 집중력 약화 같은 게 생길 수 오. 있으니까 갈증이 일어나면 그때그때 바로 마셔주면 됩니다. 네. 이 물을 필요할 때 잘 마셔주는 게 우리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이제 원칙이 맞아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런데 보통 식사 중에 물을 마시면 소화기관에 뭐 어떤 방해가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네.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물을 언제 마시는 게 좋은 건지 또 아니면 언제 마시면 안 되는 건지 네. 이 부분은 서리원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네, 물 마실 때 일단은 제일 중요한 시간은 아까 김남식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물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밤 동안의 탈수도 좀 보강해 주고요. 그다음에 위장도 좀 풀어주고 그다음에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도 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장 운동도 도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변비 있는 분들은 특히 아침에 물을 드시는 게 좋고요. 온도는 미지근한 물이 한 11도에서 15도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갈증 날 때 먹어도 좋지만 약간 계획적으로 물을 먹는 것도 좋거든요. 계획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한 2시간에 한 번씩 그렇게 그다음에 갈증 나기 전에 수시로 먹는 습관을 갖는 것이 훨씬 더 물을 먹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너무 차가운 물을 먹는 것보다는 이제 미지근한 물과 따뜻한 물을 번갈아 가면서 먹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제가 물을 네. 원장님이 말씀하신 원칙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이게 사실 몸이 네. 뭐 건조해서라기보다도 네. 우리는 또 목소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대 관리한다고 물을 네. 좀 평소에 자주 마셨는데 제가 역시나 잘 마시고 있지 않았나. 근데 생각이 저 드네요. 같은 경우에는 맹물 마시기가 영 별로더라고요. 아, 그런 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요새는 보이차라든지 좀 맛있는 차들 많잖아요. 이 차를 주로 마시긴 하는데 김남식 원장님, 네. 뭐 생수 말고 저처럼 차를 마시는 분들도 네. 수분 공급에는 뭐 별 차이가 없을까요? 일단 카페인 유무부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탈수 현상 그리고 이뇨 작용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수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녹차나 뭐 커피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아. 근데 대부분의 곡물로 만든 차들이 있습니다. 네. 곡물. 그런 것들은 대부분은 도움이 잘 되거든요. 오. 그래서 보리차 같은 경우에도 보리가 원래 한의학에서는 그 소화기 장애를 개선시키는 데 쓰는 약입니다. 네. 때문에 보리차를 먹게 되면 이제 소화 기능도 좋아질 수 있고 도움이 네. 되실 수가 있고요. 현미차를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현미차 같은 경우도 좋은데 이거는 정신을 좀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작두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옥수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거는 따뜻한 성분이기 때문에 성질이기 때문에 이제 빅나리 아나운서와 같이 약간 냉하신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도움이 되고요. 둥글레차나 헛개나무차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뇨작용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너무 과도하게 많이, 그러니까 진하게 달여서 복용하시는 거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고 맑게 우려서 드시는 거는 또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네. 카페인은 특히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거 얼죽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커피는 줄이고 그래도 물을 좀 더 마셔보자라고 노력은 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곡물차 같은 게 주로 좀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엉차나 연근차 같은 요즘엔 다양한 차를 또 많이 즐기시잖아요. 네. 이것도 좀 괜찮은 건지 최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차기 때문에 차는 이제 수분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이제 약재를 우린 물이다 보니까 그 약재가 가진 효능까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우엉에 함유된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준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쓸데없는 수분을 바깥으로 배출을 시켜서 부종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소가 그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을 자극해서 배변도 잘 됩니다. 한마디로 우엉차는 대소변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연근 같은 경우에 또 여러 가지 효능이 많이 있는데 3가지가 있어요. 지열, 그다음에 진정작용, 소염작용이 있습니다. 네. 지열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코피가 난다거나 치질로 인해서 출혈이 난다거나 그럴 때 잘 듣고요. 염증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뭐 입안에 염증 생겼을 때 구내염에 구내염에 있을 때 연근물을 먹어도 좋고요. 그리고 진정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절부절 못하거나 아니면 잠을 잘 못 이룰 때 네. 그럴 때 몸을 가라앉혀 주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 잠이 잘 안 온다. 그럴 때는 연근 달인물을 마시면 숙면을 취하는데 또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게 그냥 물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약효가 있는 그 맞아요. 약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마셔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뭐 생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차,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분 챙기기 방법을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 수분을 채웠지만 또 이 수분을 빼앗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서륜 원장님, 수분을 좀 빼앗아가는 안 좋은 습관이라든지 환경 따로 있을까요? 네, 수분은 탈수라 그러죠. 물이 빠지는 네. 거. 이 탈수의 증상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땀을 많이 나거나 이뇨작용이 있거나 이 4가지 문제가 있을 때 과하게 진행이 되면 우리 몸에 수분이 모자르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운동 안 하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급격하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오. 그다음에 노인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자연스레 몸에 수분이 빠지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들은 이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발열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 과정 중에서 수분 소실이 많기 때문에 치료 과정 중에도 마찬가지지만 치료 후에도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네. 이게 우리가 평소에 이제 수분이 부족하지 않게 잘 보충해 주는 게 맞아요. 좋다. 네, 네.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 이제 물을 우리가 잘 섭취하기 위해서도 어떤 꿀팁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김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자주 먹으면 됩니다. 자주 먹어라. 네, 잘 안 드시는 게 문제지 사실은 자주 먹으면 대부분이 다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거는 WH나 이런 데서 권고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냉증이 있거나 그러니까 특별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를 다 따라가실 필요가 없거든요. 하루에 8잔 컵으로 이제 물을 보충해 주시는 게 좋기는 한데 네.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너무 지키려고 많이 드시다 보면 소화기관이 떨어질 수 있고 체온도 떨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물을 자주 먹되 아주 조금씩만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빨대를 사용해라라고 하거든요. 네. 조금씩 섭취를 하게 되면 거기에 온도를 내 체온을 뺏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냉증이 있으신 분은 그게 좋은 방법이고요. 또 야간뇨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다가 소변 보러 자주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일부러 저녁 식후에 자기 전에 물 한 컵 마시고 주무시는 거를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저녁 식후에는 조금씩 목을 축일 정도만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역시 우리 몸 상태에 따라서 물이라 하더라도 네. 이렇게 손쉬운 물이라 하더라도 섭취하는 방법이 또 있다. 맞아요. 네, 기억을 해야겠네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한방이 답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이어서 준비된 증상 사례를 통해서 또 다른 건강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증상 사례는 60세 남성분의 증상이고요. 잠을 들기가 힘이 들고 자고 나도 잔 것 같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자, 수면제를 복용하면 잠이 들기는 하지만 이 부작용에 관한 불안감이 있고요. 꿈을 많이 꾼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평소에 예민하고 짜증이 많아지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든다. 자,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망증도 심해진 느낌,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와 함께 가슴까지 답답한 증상이 동반된다라고 호소를 해주셨습니다. 자, 과연 어떤 치료책이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면장애 또 불안장애에 대한 그 사례인데 네. 우리가 그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잘 먹고 잘 자고 네. 잘 배변하고 그렇죠. 네, 이건데 지금 이분은 보면 잘 자고가 안 안 되시는 돼요. 분이거든요. 네. 자, 이 불안장애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남식 원장님 알려주시죠. 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분들도 당연히 어떤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불안하고 긴장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제 불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좀 과도해진 상태인데요. 일반적으로 불안이 느껴지면 이제
그 마음이 불안해지는 게 전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불안 장애가 있으신 분은 특징적인 게 신체화 장애가 나타납니다. 신체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사례자분처럼 뭐 가슴이 답답해진다든지 아니면 심하면 뭐 두근거리거나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 군데의 통증이 다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DSM-5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그 척도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는 이제 안절부절 못하는 것, 그러니까 어디 가장자리에 내몰려 있는 느낌이 혼자 고립되어 있는 느낌을 느끼는 것을 하나 하고요. 또 쉽게 피로해지는 만성적인 피로 증상, 네. 그리고 정신이 멍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 그리고 기분이 너무 과민해지고 예민해지는 상태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상태라든지 어디 통증이 많이 나타난다든지 수면 장애가 생기는 것 중에서 3가지에 해당하면 불안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불안 장애는 생각보다 좀 심한, 그리고 이제 그 불안 장애 생각보다 흔한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러한 증상들 체크해 가면서 한번 본인도 그런 증상이 아닌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이 불안 장애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네. 이거를 본인 스스로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원장님. 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불안 장애 있으신 분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의사들이 진단하는 어떠한 툴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체크할 수 있는, 본인이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사소한 것들을 크게 걱정한다. 사소한 일인데 굉장히 크게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닥치지도 않은 일을 또 크게 걱정하는 것들, 그것도 있고, 또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겁니다. 마치 뭐 두근거리면 심장병에 걸려서 내일 죽을 것 같이 느낀다든지 이런 최악의 상황만 상정을 하는 것이고요. 예. 위험한 상황에서 본인이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을 못 견뎌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 다 컨트롤 하에 있어야 되는데 네. 본인이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시고요. 주변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도움을 받더라도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또 해당이 되시면 네. 본인이 불안 장애가 있지 않은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나희 씨, 근데 이게 우리 네. 체크리스트 보니까 방송 우리 처음 했을 때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약간 불안증이 계속 밀려오고 있는 이 그러니까요, 체크리스트에 네. 해당되는 질문들, 사항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오늘 사례자분께서는 이러한 불안장애와 함께 잠들기가 어렵다라는 뭐 흔히 불면증이라고 하죠. 수면장애도 앓고 계시거든요. 보통 불면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최 원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불면이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선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인면 장애가 있습니다. 잠이 잘 들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2번째로 잠은 들었는데 중간중간에 깬다. 이게 바로 수면 유지 장애입니다. 예. 네.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잠도 잘 들고 푹 자는데 어떤 일정한 시간만 되면 무조건 깨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더 이상 잠을 안 잔다든지 이게 바로 수면 개시 장애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불면이 얼마나 오래 됐느냐에 따라서 뭐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네. 뭐 며칠 안 됐다. 그러면 급성 불면증이고요. 한 달 이상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 이제 만성 불면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면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 네. 뭐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잠자는 시간이 좀 불규칙한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뭐 밤 9시에 잤다가 뭐 다음 날은 뭐 핸드폰 한다고 새벽 3시에 잤다가 12시에 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래도 몸이 규칙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잠을 또 못 잘 수 있는 거고 네. 갑자기 환경이나 습관이 바뀌었을 때 뭐 여행을 갔다든지 이사, 입원을 했다. 이럴 때는 또 잠을 못 이룰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네. 네. 뭐 누가 나를 때렸다, 욕을 했다, 네. 뭐 사기를 쳤다.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몸에 병이 있을 때 또한 잠을 못 잘 수 있겠죠. 네. 내가 뭐 두통이 시달린다면 뭐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수 있고 그다음에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당연히 밤잠을 뒤척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수면제를 요즘에 복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수면제를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들이 잠을 한 번 못 자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면제를 오래 먹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같은 양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의존하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저희한테 치료를 받으러 오면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처음부터 좀 그런 고민을 저도 같이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카페인 같은 거, 아까 말했던 뭐 커피나 홍차, 보이차, 녹차 같은 걸 저녁 늦게 많이 마시게 되면
뇌가 깨어버리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또한 또 잠을 못 이룰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이 불면 잠을 못 드는 것의 종류와 네. 또 그리고 이제 급성, 만성, 불면의 원인까지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듣기만 해도 피곤한 것 같거든요. 피곤해요. 네, 이제는 좀 치료법을 들었으면 네. 좋겠는데 서린우 원장님이 이게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려주시죠. 네,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침구 치료법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음교혈 혈자리가 있는데요. 이제 삼음교는 아니고요. 다른 혈자리입니다. 아, 네. 삼음교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네, 이게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배꼽 바로 아래 한치, 그러니까 한 3cm 정도 위치해 있는 혈자리를 음교혈이라고 하는데요. 예. 인맥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혈자리를 이제 원래 침을 놓거나 아니면 뜸을 뜨거나 하면 도움이 되는데 네. 사실 잠자리에 누워서 가슴이 두근거릴 때 침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기다 손을 올려놓고 살짝 눌러주면서 이제 잠을 청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무명지, 이건 혈자리는 아니고 이제 삼초경락의 유주상에 있는 부위인데요. 자, 네 번째 손가락에서 네. 네 번째 손가락을 이제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가 있잖아요. 네. 얘를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접으면 예. 이쪽 바깥쪽으로 이쪽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위치가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에 뜸을 뜨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너무 피곤해서 잠을 너무 많이 잘 때,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피곤한 경우, 그런 경우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는 규음혈자리인데요. 규음혈자리는 이 담경의 혈자리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담한증으로 인한 불면에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예. 네 번째 발가락, 발톱 끝이 되겠습니다. 어. 자, 이 담한증이 뭐냐면 이제 불면이나 그다음에 어지러움 증상, 구토 혹은 이제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설사하는 증상 등을 이제 담한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불면증과 소화기 증상이 같이 겹칠 때 이 부위를 자극해 주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 네. 자, 뭔가 굉장히 그 숨겨져 있는 혈자리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기억을 그런데 해놔야겠네요. 좀 신기한 게 뭐 약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 침 치료만으로도 관련된 증상의 완화를 볼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김남식 원장님, 실제로 뭐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침 치료는 이제 말씀해주신 우리 동양의학적인 효과가 있는 건데 실제로 네. 연구를 해보면 자율신경이라는 걸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제 수면을 조절해주는 신경을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율신경을 안정해주는 효과가 있고 네. 불안이나 불면이 있으신 분들은 신경 전달 물질이 안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방출이 돼요. 그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좀 차단해주고 억제해주는 효과를 가지기도 하고요. 네. 엔돌핀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기분을 좋게 하고 불안을 줄여주는 그런 이제 호르몬인데 엔돌핀의 방출은 높여주고 코티졸이라고 하는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의 방출은 또 낮춰줍니다.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침 치료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이제 불안장애나 수면장애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예, 그 대조군 시험 연구를 한 20개 정도, 그러니까 잘 연구된 거를 다 같이 분석을 해본 거거든요. 트라조돈이라고 하는 그 양약이 있고요. 파록세틴이라고 하는 양약도 있는데 이 항불안제 효과보다 그리고 가짜 침, 그러니까 침이 들어가지 않는 가짜 침을 시술했을 때 효과보다 침 치료의 효과가 조금 더 우월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불안 장애를 치료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전에 의해서 침 치료는 되게 효과적일 수 있는 치료 방법이니까요. 부작용이 없는 또 치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그 잠을 들기 위해서 네. 갖가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안 될 경우에는 네. 결국에는 어떤 약을 찾게 되는데 이 한방에서는 어떤 약제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설 원장님이 알려주시죠. 네, 약제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네 가지 정도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백피가 있는데요. 유백피는 느릅나무 껍질을 얘기합니다. 예. 유백피는 이제 이뇨작용과 부종을 내리는 효과가 있고 뭐 위장의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불면증에 쓰는 약제들 지금 앞으로 이제 뭐 능금이나 그다음에 궐, 순채 다 얘기하겠지만 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약효들은 이뇨작용과 부종을 내리는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면증과 그다음에 이뇨작용, 부종 이것들이 서로 임상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임금, 능금인데요. 이거는 네. 뭐냐 하면 재래종 사과입니다. 이 사과는 이제 고려 숙종 때부터 이제 기록이 남아 있을 만큼 되게 오래된 우리
그 약재로 쓰는데요. 사실 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사과는 아니고요. 재래종 사과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있는 사과보다는 좀 작고 훨씬 더 신맛이 나는데요. 약사과인가요? 그러면 어떤 예, 그런데 약용사과인가요? 안타깝게도 지금 멸종 위기라서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것도 기운을 내리고 담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사리인데요. 고사리. 네, 고사리는 다들 아시죠? 네. 고사리가 역사가 되게 오래된 거 아시죠? 어. 약 3억 년 전에 이제 고생대 화석에도 나타나는 게 고사리입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오래전부터 식용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욱 친숙한데 뭐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뭐 백이숙제가 고사리를 먹고 연명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맞아요. 예, 그 고사리는 이제 식이섬유도 많을 뿐만 아니라 사실 영양적으로 매우 훌륭합니다. 이제 거의 이제 식물과의 고기에 가깝다라고 볼 수 그래요? 있는 정도의 영양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철분도 풍부하고 뭐 변비, 뭐 이뇨작용, 붓기 제거에 당연히 좋다고 하고요. 네. 치아와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날것으로 먹으면 각기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조리를 해서 먹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순채라고 하는데요. 이거 처음 들어보셨죠? 네. 이거는 이제 연못에 살고 있는 연꽃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긴데요. 이는 나물입니다. 그래서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거를 나물로 먹는 지방이 있다고 합니다. 예. 역시 이뇨작용이 있고 수면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저희 고사리를 이제 그 날로 먹으면 안 된다. 안 된다. 네, 이 부분을 또 이제 기억을 해야겠어요. 네, 불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재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반대로 불면증 환자분들께서 피해야 할 음식이 있을지 간혹 어떤 환자분들께서는 술 한 잔 마시고 자면 잠이 잘 온다라고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최 원장님 이거 잘못된 습관이겠죠? 당연하죠. 네. 제가 잠 못 자는 분들을 위해서 피해야 될 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밤늦게 뭐 붉은 살코기나 고단백질 식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걸 드시면 어쨌든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위산이 분비가 되고 네. 그 위산 때문에 속이 쓰리다거나 소화 불량이 생겨서 잠을 또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카페인 음료, 네. 뭐 에너지 드링크, 뭐 커피, 녹차, 홍차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당연히 뇌가 깨어 있기 때문에 더 잠이 잘 안 오겠죠. 예. 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맥주, 뭐 소주, 양주 이런 알코올을 먹게 되면 네. 잠을 자도 깊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중간중간 깨기 때문에 이 또한 숙면에 방해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식으로 가끔씩 먹는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것도 밤 늦게 먹게 되면 이게 당을 확 올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인슐린이 나오고 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증가를 해요. 네. 그럼 당연히 몸이 각성이 또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잠을 못 잔다면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내가 잘못된 음식을 먹고 있지 않나 한 번씩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알려주신 음식을 보니까 이게 그 약간만 방심하면 맞아요. 하룻밤에도 다 먹을 수 다 있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그러면.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스테이크에 와인 네. 먹고 나서 먹고 맥주 나서 한잔 하고 디저트로 커피 초콜릿. 마시고 네. 또 이제 뭐 그렇게 사탕 먹고 이러면 네. 정말 위험한 음식이다. 그러니까요. 네. 네. 벌써 피곤하네요. 자, 그런데 그 우리가 잠에 들려고 할 때 잠이 오지 않아도 뭐 억지로라도 눈을 감고 누워 있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자, 이러다 보면 결국에 뭐 잠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개운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이런 경우에 억지로 계속 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네. 일어나서 다른 활동을 하다가 다시 누워야 되는 건지. 자, 김남식 원장님이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결론적으로는 사실 한번 일어나시는 게 낫습니다.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수면을 청해보고 그래도 좋지 않으면 한번 일어나서 명상이나 아니면 뭐 손발을 뭐 뜨거운 물로 씻는다든지 뭐 이런 행위를 하고 다시 잠을 청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워낙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10분마다 일어나실 수는 없고 그래도 어쨌든 뭐 30분 이상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으면 한 번은 루틴을 다시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이제 프리베드 루틴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제 뭐 말은 거창하지만 잠 자기 전에 본인만 가지는 어떤 의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 뭐 운동 선수들 보면은 루틴을 가지고 있잖아요. 골프를 치기 전에 어떤 뭐 몸을 흔든다든지 이런 루틴들을 개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전에도 루틴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뭐 예를 들자면 조명을 비슷한 조명으로 낮춰주고 그리고 뭐 비슷한 종류의 음악을 들으신다든지 네. 아니면 그 시간대에 책을 읽으시면서 잠을 청해 보신다든지 이러한 본인만의 루틴을 가져보고 잠을 한번 청해 보시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이나 15분 이상 이제 정상이신 분들에 한해서 네. 이제 불면이신 분들은 뭐 30분 이상 만약에 잠이 오지 않으면 잠깐 일어나서 명상이나 뭐 다른 어떤 일들을 해보고 다시 잠을 청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게 아까 책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전자기기 요새 핸드폰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뭐 유땡땡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다른 뭐 동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 전자기기를 사용하시는 것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글로 된 책을 보시는 게 좋고 전자기기 사용은 주로는 이제 자기 전 1시간 전까지 끝내달라라고 이제 그 요청을 많이 드리거든요. 예. 이런 것도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그 사실 그 저도 스포츠를 좀 좋아하는데 네. 야구 선수들도 항상 타석에 들어설 때는 네. 정해져 있는 루틴이 있거든요. 아. 뭐 헬멧 냄새를 맡는다든지 맞아요. 배트를 몇 번 휘두른다든지 이런 네. 게 있는데 우리 잠들 때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루틴을 좀 기억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라도 뭐 잠을 들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다면 앞서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방법들 있잖아요. 피해야 할 음식이라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재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이 잠에 잘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도 뭐 증상 사례 이야기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건강 꿀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알짜 정보가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한방이 답이다. 최성규 한의사입니다. 오늘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욕과 소화인데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장내 세균총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내 세균총에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있는데 좋은 세균보다 나쁜 세균의 비율이 높아지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찝니다. 지방 흡수도 더 많아지고요.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계속 실패를 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장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한의사와 함께 상담해 보세요. 그리고 대변. 쾌변이 나와야지 당연히 몸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죠. 쾌변을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은 토마토, 시금치, 양배추, 견과류 같은 음식인데요. 그런 음식을 많이 드시면 쾌변에 도움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다이어트도 잘 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잠을 잘 자야 살도 잘 빠지거든요. 하루 6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6시간보다 적게 주무시는 분들은 몸에서 식욕을 일으키는 그렐린 호르몬이 늘어나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렙틴 호르몬이 묽어지거든요. 그러면 식욕이 늘어나고 더 먹게 되고 살이 찌게 되겠죠. 똑같이 체중이 빠져도 6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은 근육보다 지방이 확 빠지는데 6시간보다 훨씬 적게 자는 사람들은 지방보다 근육이 더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자면 2배 빠지고 잠을 잘 못 자면 2배 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간식과 음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술을 안 먹으면 좋겠죠. 근데 술을 먹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상황에서는 곡식을 원료로 한 맥주나 막걸리보다는 증류주인 소주나 양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중간중간에 자주 마셔줘야 그만큼 덜 먹게 되니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혀에 좋은 것과 몸에 좋은 게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보통 맛있다고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몸에는 안 좋아요. 내가 맛있게 느끼는 음식은 살이 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맛있으면 살찐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커피 굉장히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마시는 음료인 커피에서도 다이어트의 비결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달달한 커피를 안 드시는 게 좋겠죠. 뭐 프라푸치노,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달달한 음료보다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게 다이어트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과일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일에 있는 과당이 지방으로 전환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일을 드실 때는 달지 않은 과일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식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까도 섬유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식사도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자몽이나 토마토, 오렌지 같은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장벽을 자극해서 소화도 늦게 되고 포만감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수분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배가 금방 부르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이 또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식사를 할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쓰잖아요. 이제부터는 숟가락은 버리고 젓가락만 한번 써 보시길 제가 추천드립니다. 국을 드실 때 건더기만 젓가락으로 건져 드시고 국물은 안 먹는 거죠. 생각보다 국물에도 칼로리가 많거든요. 그렇게 드시면 남들과 똑같이 식사 자리를 하더라도 남들보다 훨씬 덜 살이 찔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식사 간격인데요. 우리가 조삼모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이어트에서는 조삼모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하루에 한 끼, 저녁에 한 공기를 먹는 사람이 있고 아침, 점심, 저녁 3분의 1 공기씩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결과적으로는 둘 다 한 공기를 먹는 건데 실제 다이어트 효과는 다르거든요. 우리 몸이 우리 사람 마음과 똑같아요. 만약에 음식이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온다고 하면 몸에서 느끼기에는 언제 음식이 들어올지 몰라,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몸에 있는 에너지, 지방을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 쌓아두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꼬박꼬박 적게라도 꼬박꼬박 음식이 들어온다, 그러면 몸에서는 어차피 음식이 또 들어올 거니까 내가 아끼지 말고 다 태우고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씩이라도 자주자주 간격을 지켜서 드시는 게 폭식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늦은 식사, 야식도 그 안에 포함이 될 텐데요. 우리가 낮에 음식을 먹으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칼로리를 쓰잖아요. 그런데 밤 늦게 음식을 먹으면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이다 보니까 칼로리를 쓰지 않고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늦은 식사는 피하시고요. 야식도 피해야겠죠. 이걸 하게 되면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간헐적 단식의 효과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점심, 이른 저녁 먹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공복 상태가 되면 배도 편하고 다이어트도 잘 되겠죠. 다음으로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이어트의 효과가 그다지 없습니다.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확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쓴 에너지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더 먹게 되고 식욕도 더 땡기게 되죠. 물론 운동을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육질도 생기고 그 다음에 몸매도 좋아지고 기초대사량도 높아지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운동보다는 식단 조절만 잘해서 다이어트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한방이 답이다. 최성규 한의사였습니다. 네, 추성규 원장님께서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에 대한 여러 가지 꿀팁을 알려주셨는데 네. 음식에 섬유질을 많이 포함해서 먹어라. 네. 그리고 숟가락 대신에 젓가락으로 좀 밥을 먹어보자.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식사 간격을 이제 일정하게 좀 잘 유지를 해야겠고 네. 또 이제 야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 부분 당연히 기억을 해야겠죠. 맞아요. 그리고 네. 또 다시 강조가 됐던 부분도 있죠. 우리 앞서서 수면장애 환자분 사례를 살펴봤는데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에도 마찬가지로 잘 자야지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